여러분은 지금 두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시나요? 혹시 딸이 치과의사 사위를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경남 창원공단에서 남편과 30년 넘게 쇳가루 마셔가며 번 돈으로 대출 하나 없는 6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부부 합산연금 300만 원이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도 남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든든하다고 믿었던 연금이,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글집이 지금은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전부를 잃고 반지하 월세방에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기적처럼 제자리를 찾았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자식 잘 키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일수록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집을 노리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언니, 순이 언니 아니에요. 여기서 뭐해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원 성산구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잔반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와 같은 공단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미경 언니였습니다. 미경 언니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한 손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대구에서 제일 크게 치과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언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미경 언니의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호기심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 딸의 결혼식 때 미경 언니 앞에서 사위가 보내준 홍삼이라며 자랑을 늘어놓던 제 모습이 떠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이미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제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들더군요. 근데 언니, 은지랑 사위는 요즘 잘 지내죠? 아까 동창 단톡방에서 누가 그러던데 은지가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던데 설마 아니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캐나다에서 유학한다고 8태를 뒷바라지했던 금쪽 같은 제 딸 은지가 대구 수성구에서 잘나간다는 치과 의사를 사위로 맞이하던 그 찬란했던 날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집 6억, 제 연금 300만 원. 그걸 지키지 못한 대가가 이토록 처참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위의 그 하얀 가운 속에 숨겨진 탐욕과 제 딸의 그 간곡한 부탁 속에 담긴 독약을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2억 5천만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남편 정호 씨와의 35년 결혼 생활까지 파탄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끔찍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치면 때문에 노후 자금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과연 효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는 괴물일까요? 경남 창원 성산공단에 거대한 방위산업 공장들이 들어서기 전부터 저희 부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 겨울이면 살을 애는 쇠냄새 속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공장에서 대형 기계 설비를 만졌고, 저는 전자부품 조립 라인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부품을 끼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온몸에서 매캐한 색가루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아무리 씻어내도 그 냄새는 뼛속까지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외동딸 캐나다에서 공부시키고 창원에 대출 하나 없는 6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올렸으니까요. 퇴직하던 날 남편과 저는 아파트 거실 창너머로 보이는 진해만 야경을 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 고생 끝이다. 이 집 한 채 있고 연금 나오니 이제 허리 좀 펴고 살자. 남편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니 딱 300만 원이 나오더군요. 60대 중반 부부가 창원에서 살기엔 30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관리비 내고 쌀 사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밥값 계산해도 돈이 남았으니까요. 게다가 저희에겐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몸바쳐 일하며 받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귀한 돈을 어디 허투루 쓸 수 없어서 옆 동네 김해 장유신도시에 새로 들어선다는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 두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오르면 우리 딸한테 대구 아파트 한 채는 못 해줘도 전세금은 보태줄 수 있겠지. 저희는 늘 우리 자신보다 딸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우리 노후가 무너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더군요.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절벽 끝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혹시 지금 저처럼 대출 없는 집 한 채에 연금 조금 나온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안도감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그 6억짜리 아파트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성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나니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어깨 수술을 해야 했고 저도 무릎 연골 때문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들어놓은 실손보험도 있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거든요. 여보, 우리 병원비 걱정은 없으니 다행이야. 연금이 진짜 효자야.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연금 통장이 제 목숨줄인 줄만 알았지 자식의 눈물의 담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박사까지 마치겠다며 8년 넘게 유학생활을 하던 딸애가 갑자기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래 남들은 이미 아이 키우고 자리 잡을 나이에 우리 딸은 이제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늦깎이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애가 귀국하자마자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대구 수성구에서 치과 개원한 도연이라는 사람이야. 치과 의사 사위라니요. 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산 저희에게 의사 사위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 정호 씨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며 자랑을 해댔습니다. 우리 딸이 치과 의사랑 결혼한대. 그것도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치과 원장이래.
남편의 목소리엔 수십 년간 공장에서 무시당하며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환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근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위 집안은 대구 수성구에 상가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 딸이 기죽지 않을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때 딸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위 집안이 워낙 빵빵해서 내가 기죽으면 안 되잖아. 혼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가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평생 공장 밥 먹으며 키운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잠이 오질 않더군요. 사돈 수준에 맞추려면 적어도 8천만 원은 넘게 혼수 비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있는 현금은 연금뿐이고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이미 장유상가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남편과 저는 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사위가 치과의사인데 8천만 원이 아깝겠어. 나중에 사위가 다 갚아주겠지. 남편은 호기롭게 말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대출이 우리 노후를 갉아먹는 첫 번째 종벌레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대출이자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위 덕분에 호강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치과의사 사위라고 다 같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가운에 숨겨진 그 집안의 실체를 알았을 때는 이미 저희 부부의 연금도, 집도, 영혼도 탈탈 털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의 부탁 앞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자식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아픈 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딸아이의 결혼식 날, 창원에서 대구까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던 그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 최고급 갈비탕을 대접하며 사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대구에서 제일 가는 치과 원장이라네? 사돈은 수성구에서 상가 건물 몇 채 관리하신다지 뭐야? 남편 정우 씨는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어깨를 쫙 펴며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사위가 미리 보내준 번듯한 병원 명함이었는데 그게 마치 우리 집안의 훈장이라도 된 양 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식장 조명 아래 제가 느낀 건 자부심보다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한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위병원 인테리어 새로 하는 데만 4억 원이 넘게 들었다면서요. 사돈 댁에서 많이 신경 쓰셨겠어요. 사돈 쪽 친척이 건넨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8천만 원 마련하려고 평생 일군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4억은 우스운 돈처럼 들렸으니까요. 딸애는 신부 대기실에서 샤넬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 화사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가방이며 보석이며 전부 우리가 대출받은 8천만 원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 진짜 예쁘지? 시댁 식구들도 내 혼수 보고 깜짝 놀라더라.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데 기쁘기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선택한 그 대출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외면하고 싶었나 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창원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져 사람들에게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은 내가 한 통 열 테니까 전부 모여. 우리 딸 이제 대구 사모님 뵀어. 남편의 그 호기로운 목소리가 저는 왜 그렇게 서글프게 들렸을까요?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앉으니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매달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대출이자 40만 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텐데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사위를 뒀다는 허영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위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최신 장비들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위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지 않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요즘 환자가 좀 뜸해서 정신이 없네요. 사위는 짧게 인사를 하고는 진료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애는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슬쩍 말을 돌리더군요. 엄마, 사위가 요새 임플란트 장비랑 신규 인테리어 하느라 대출을 좀 많이 받았나 봐. 이자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도 대출을 받고 우리도 사위 때문에 대출을 받고 온 집안이 빚더미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치과의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의 삶은 우아하기는커녕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 때마다 시댁에서 은근히 무시를 당한다며 울먹였고 그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 유럽 여행 가신다는데 나는 며느리 노릇하려면 용돈이라도 챙겨야 하잖아. 엄마, 나 어떡해. 결국 저는 제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연금저축보험까지 해지해서 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이제 통장을 거치기도 전에 대출 이자와 딸의 뒷바라지 비용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매일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샀습니다. 이 사람아, 사위가 치과의사인데 돈 몇 푼 아껴서 뭐해? 나중에 병원 더 커지면 우리한테 아파트 한 채 안 사주겠어? 남편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원망스러워 저는 밤마다 이불깃을 쥐고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병원은 겉만 화려했지 속은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을 거듭하며 받은 고금리 대출에 사위의 낭비벽까지 겹쳐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딸애는 체면을 세우겠다고 저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딸애가 예고도 없이 창원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있고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쇼핑백 하나만 들려있더군요. 엄마, 사위 병원이 압류당할지도 모른대. 당장 급전으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시댁에서는 한 푼도 안 도와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뇨.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대출 없는 6억짜리 아파트 한 채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눈물 앞에 장사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눈물을 독하게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그 눈물이 사실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안식처인 집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였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자식이 와서 힘들다고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연금과 집을 노리는 마지막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딸애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긋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구에서 창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눈은 밤탱이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안 돼?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창밖만 내다보며 줄담배를 피워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공장에서 쇳가루 마셔가며 지켜낸 이 6억 아파트.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 그리고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허물어 자식을 구하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끄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이미 상가 담보로 8천만 원 빌려줬잖아. 그 이자도 지금 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빌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애는 남편의 발등을 붙잡고 더 크게 통곡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사위가 지금 병원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 대구 시댁에서는 이미 손 뗐단 말이야. 나 여기서 무너지면 사위가 이혼하자고 할 게 뻔해. 아빠는 딸이 이혼녀 되는 거 보고 싶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자식의 이혼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특히나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던 치과 의사 사위와 이혼이라니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애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교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위가 그러는데 병원만 다시 정상화되면 금방 갚을 수 있대. 치과는 한번 자리 잡으면 수억 원은 금방 번다잖아. 그때 되면 아빠 무릎 수술도 최고급 병원에서 해주고 엄마 효도 관광도 보내준대. 그 달콤한 가스라이팅에 저는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 사위가 의사인데 설마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어? 잠깐만 도와주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더 대출받는다는 건 우리 부부의 연금 300만 원이 통째로 이자로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눈물 섞인 애원과 사위의 전문직 타이틀이라는 허울에 저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더니 결국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집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야. 남편의 그 목소리는 마치 자기 사형 집행정에 서명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6억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천만 원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 정도 대출이면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상당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우리 사위가 치과 의사라 금방 갚을 거라고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직원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대출금이 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딸의 얼굴에는 금세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고마워. 나 대구 올라가서 사위랑 잘해볼게. 금방 갚을게. 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창원을 떠났고 남편과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돈이 나가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신뢰가 깨지는 속도였습니다. 매달 나오던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은행 이자로 190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100여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병원비 내고 나면 하루 세끼 챙겨 먹는 것도 버거운 현실이 닥쳤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단 한 번도 남에게 돈 빌려본 적 없던 자존심 강한 정호 씨는 이제 마트에서 세일하는 라면을 고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딸의 오냐오냐에서 벌어진 일이야.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치과의사 사위라는 든든한 보험은 사실은 우리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그 돈으로 병원 빚을 갚기는커녕 다른 곳에 투자한다며 또 사고를 치고 있었거든요. 딸애는 대구에서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브런치를 먹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 부모는 창원 아파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민 손이 구원의 손길인지 아니면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손길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6억 아파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곧 경매 통지서와 함께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줄은 말입니다. 과연 사위는 그 1억 5천만 원을 제대로 썼을까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정말 부모의 희생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그 추악한 진실은 제가 대구에 직접 올라가 사위의 뒷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원집에서 매일같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던 연금 300만 원이 이제는 들어오기가 무섭게 은행에서 빠져나가더군요.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벅차서 남편 정호 씨와 저는 마트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집는 것도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돈을 빌려간 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사위 병원이 잘 돌아가나 걱정되는 마음에 무작정 대구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수성구 화려한 간판들이 질비한 그곳에 사위의 치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가슴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확장 공사를 한다던 병원은 예전보다 더 썰렁했고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안 나오셨어. 벌써 열흘째인데. 간호사의 그 한마디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쁘다던 사위가 열흘째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니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더니 근처 유명 브런치 카페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카페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찾아오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탔는데 딸애는 친구들과 웃으며 1인당 몇만 원씩 하는 화려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사준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번쩍이고 있더군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친구들 앞이라 꾹 참고 딸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사위는 열흘째 병원도 안 나온다는데 너는 여기서 한가하게 밥이 넘어가. 제 다그침에 딸애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기죽게 왜 그래? 사위가 좀 쉬어간 거야. 의사들도 사람인데 휴식은 필요하잖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라곤 능식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은 병원 확장비로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위라는 작자는 이미 주식 신용거래와 사설 선물 투자에 손을 대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고, 딸애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부모의 피 같은 집을 담보로 잡은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돈 중 일부는 딸애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 안 죽으려고 산 명품 옷과 가방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현관문에는 이미 대출이자가 밀려 독촉장이 수두룩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너희 정말 미쳤구나. 이 집도 곧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제 통곡에 딸애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사위가 이번에 큰 거 하나 터지면 다 갚아준다고 했어. 엄마는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금쪽 같은 내 딸이 아니라 부모를 등쳐먹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남편과 오순도순 살려던 제 노후가 이 괴물들의 사치와 투기판에 제물로 바쳐졌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졌습니다. 창원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 정호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 자식인데 설마 끝까지 우리를 버리겠냐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화난 남편이 아니라 낯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시죠? 창원 아파트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넉 달이나 밀렸다는 겁니다. 딸애가 갚아주겠다던 그 이자는 단 한 번도 은행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동안 허리 한 번 못 펴고 번 돈으로 산 우리 집.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살기로 약속했던 그 보금자리가 자식의 거짓말 한마디에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잘 될 거야, 갚아줄게 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약입니다.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정호 씨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이 분노로 미쳐가는 모습을 보는 건 집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경매 딱지가 붙고 나서 우리 부부는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베란다에서 멍하니 방만 내다봤고, 저는 거실 바닥에 붙은 그 노란 종이를 차마 떼지도 못하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나 싶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던 딸애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온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 우리 다 살았어. 사위 병원 쪽에 큰 투자자가 나타났대.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활기차서 제가 꿈을 꾸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위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병원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큰 자금을 수혈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창원 아파트에 걸린 대출 1억 5천만 원은 물론이고 상가 담보로 빌린 돈까지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그동안 속썩인 거 다 알아. 이번에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엄마 아빠 연금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더 넣어줄게.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다시 잘해보겠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남편도 그 소식을 듣더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치과 의사 사위가 어디 가겠어? 다 과정이었던 거야.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마산 어시장 근처에 나가서 뜨끈한 아귀찜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고기 한 점 사 먹는 것도 죄스러웠는데 이제 살았다 싶으니 밥맛이 돌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직접 전화를 해서는 장모님, 그동안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해결되면 제가 김해 장유 상가 시세도 다시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깍듯하게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사위를 의심했던 제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매 취하 서류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온전히 우리 부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더군요. 여보, 우리 이거 해결되면 실비 보험 말고 노후 간병보험도 하나 더 들어놓자. 남편과 그런 미래를 설계하며 마주보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딸애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 가짜 안도감이 얼마나 잔인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딸이 말한 그 투자자가 사실은 사위의 또 다른 사기극을 위한 미끼였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우리 부부가 가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털린 뒤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갑자기 다 해결됐다며 밝게 웃을 때 덜컥 믿어버리고 싶으신가요? 그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뺏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축제 분위기로 지내던 우리 부부에게 대구에서 온 류문의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서류를 뜯어보는 순간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한 투자금은커녕 사위의 이름으로 된 더 큰 빚의 연대보증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안도하며 웃고 떠들던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위라는 작자는 병원 지분을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서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 의료기기 리스 대출의 연대보증인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려놓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보증을 서다니. 서류를 든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핑글핑글 돌고 숨이 막혀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 정호 씨가 달려와 서류를 낚아채더니 이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천벌받을 놈들, 사위라는 놈이 장인 장모를 팔아먹어. 수녀,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남편의 눈이 뒤집혀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애가 잘 된다는 말에 사위가 곧 돈을 갚아준다는 말에 속아 인감도장을 넘겨준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애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교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 딸은 정작 부모가 벼랑 끝으로 밀려난 순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투자자라는 사람도 사실은 사위에게 돈을 떼인 채권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창원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자기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딸은 자기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거고요.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우리 편일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이미 사위와 한 배를 탄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오던 연금은 이제 남의 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이미 통장에는 가압류 통보가 날아왔고 은행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이자 안 넣으시면 다음 주에 바로 아파트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상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쇳가루 마셔가며 모은 6억짜리 아파트가 단돈 몇억 원의 고금리 대출 때문에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남편 정호 씨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거실에 있는 가구들을 때려 부쉈습니다. 내 집 내놔. 내 30년 인생 내놔. 이 나쁜 놈들아. 자식 잘못 키운 내가 다 책임져. 남편의 원망 섞인 고함에 저는 베란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했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병원에 찾아가고 사돈댁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빌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상가 건물을 가졌다는 사돈은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더군요. 우리 아들도 그쪽 딸 때문에 망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치과의사 사위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이토록 추악한 이기심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미는 손이 가끔은 밧줄이 아니라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왜 저는 몰랐었을까요? 보험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오직 자식만 믿고 살았던 제 노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창원 아파트에서 쫓겨날 준비를 하던 저희 부부에게 딸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혼하기로 했어. 근데 나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엄마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 부모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식이 이제는 자기가 살겠다고 다시 부모의 등에 업히겠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본 남편 정호 씨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에서 제가 본 건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서리와 증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서로에 대한 믿음조차 조각나 버렸습니다. 딸의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술잔을 비우던 남편 정호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전화를 낚아채더군요.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독한 년, 부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남편의 고함이 창원 아파트 거실 천장이 울릴 정도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남편의 분노보다 제 속에서 올라오는 비참한 모성애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집이 날아가고 연금이 압류당하게 생겼는데도 갈 데 없다는 자식 걱정이 앞서는 제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거든요. 그날 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예전 번호를 계속 누르고 있더군요. 남편은 현관문까지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꺼져!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당장 시댁으로 가든 대구 길바닥에서 자든 마음대로 해! 문 밖에서는 딸의 흐느낌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사위가 집 번호 다 바꾸고 나 내쫓았단 말이야. 그 차량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리며 슬그머니 문을 열어주려 하자 남편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손 찍어만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이 문 열면 나랑은 끝이야. 이 집에서 시신으로 나가고 싶으면 열어. 남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쇳가루 닦으며 지켜온 6억 아파트와 자부심이 무너진 남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 죽을 죄를 지었어도 일단 들어오기는 해야지.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저는 현관문 너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 눈을 못 마주치겠더군요. 남편도 저도 서로가 서로에게 칼날이 된 밤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다고 내치는 것도 우리에겐 죽음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밖을 나가보니 딸애는 복도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침을 뱉으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딸애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혹시 사위한테 연락 오면 내 행방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남은 대출금 중에서 조금이라도 현금으로 뺄 수 있는 거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를 꺼내는 딸을 보며 제가 키운 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애는 사위가 저지른 투자 손실 일부를 본인 명의로 뒤집어 쓰고 도망쳐온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의 연금 300만 원은 이제 딸애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막는 데조차 부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창원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고금리 대출의 이자가 밀렸다며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에까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우리 부부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손대지 마. 제가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 광경을 방 안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딸애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제 인생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허망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이용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끙끙 앓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해서 자식이 정신 차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만 더 처참하게 망가뜨릴 뿐입니다.
남편 정호 씨는 결국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는지 연락도 안 되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는 딸애와 단둘이 그 딱지 붙은 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출했던 남편 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온 건 아파트 거실에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이 마산 공단 근처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연행됐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파출소로 달려갔더니 35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웬 노숙자 하나가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쇳가루 닦던 시절에도 퇴근하면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던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머리는 떡지고 옷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일단 집으로 가요. 제 말에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이 어딨어? 그거 이제 남의 집이잖아. 우리 딸이랑 사위가 다 팔아먹었잖아. 남편의 그 비명 섞인 웃음소리에 파출소에 있던 경찰들도 고개를 돌리더군요. 비참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환갑 넘은 나이에 자식 때문에 파출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억지로 남편을 부축해 창원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짐 비우셔야 합니다. 이미 낙찰자가 명도소송 승소해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딸애가 짐을 싸기는커녕 제 가방 속에서 연금 통장과 인감 도장을 몰래 챙겨서 뒷문으로 도망치르다 저한테 들킨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엄마 돈까지 들고 튀겠다는 거야? 제가 딸의 팔목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자 딸애는 오히려 악을 쓰며 대들더군요. 엄마, 이 통장에 든 돈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단 말이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실낙 같은 모성애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제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모든 걸 퍼줬는데 정작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자식이 뒤에서 등을 떠미는 기분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망했다는 소식에 대구시댁은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자기들끼리만 살 길을 찾아 떠난 뒤였습니다. 사위도 그쪽 부모가 챙겨준 비자금을 들고 어딘가로 장적했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우리 딸은 그저 그들 사이에서 이용당하다가 버려진 거였고 그 화풀이를 가장 만만한 친정 부모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거실이며 냉장고며 30년 동안 하나씩 장만했던 우리 살림살이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베란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우리 집을 구경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 집 딸이 치과의사한테 시집갔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결국 빚쟁이한테 쫓겨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우리는 그 6억 원을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길바닥에 나앉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자기 짐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안방에서 가져온 기름때 묻은 작업복 점퍼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공장에서 30년 입은 거야. 이건 가져가야 해. 아이처럼 울먹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6억 아파트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곁을 지켜주던 배우자가 절망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되는 걸 지켜보는 일입니다. 남편의 무너진 어깨를 보니 제가 자식의 거짓말에 속아 넘겨준 그 도장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품 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는 걸 봤거든요. 여보, 그게 뭐야? 안 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왜 이래?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우리 집 가구들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남은 돈은 이제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미 채권자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통장을 압류했고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만 간신히 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복지 혜택이라도 받아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서류상으로는 6억 아파트 주인으로 되어 있어 긴급 지원금조차 받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우리는 산채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그냥 장유상가 있는 그 자리에 텐트라도 치고 살자. 거기 가서 죽자. 남편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부모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손으로 제 딸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고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과 제가 정말로 목숨을 끊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살림살이들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떠나 제가 남편을 부축해 찾아간 곳은 마산 하포구 구석진 골목에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앉아 공장에서 가져온 그 낡은 작업복만 하루 종일 만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연금 통장과 인감도장을 되찾으려 경찰서에 갔더니 수사관이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따님도 지금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고요. 사위부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뻥 뚫린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부모 집까지 담보로 잡고 연금까지 뺏어간 자식이 결국은 범죄자 신세가 되어 쫓기고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위라는 작자는 애초에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장인 장모의 재산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서 투기 자금으로 쓴 거였습니다. 우리 딸은 그 미친 연극의 조연이었고요. 저는 결국 제 손으로 딸을 고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아가 제 명의로 된 연대보증이 강압과 기망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법은 냉정했습니다.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6억 아파트를 판 돈과 장유상가를 헐값에 넘긴 돈은 전부 사위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우리에겐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오던 연금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120만 원 정도만 간신히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300만 원으로 호령하던 삶이 이제는 120만 원으로 월세 내고 남편 약값 대기도 벅찬 현실이 된 겁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 씨의 정신과 치료였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을 잃은 남편은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그때 너를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라며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마산의 작은 월세방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전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닥을 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비록 6억짜리 아파트는 사라졌고 치과 의사 사위라는 허울도 벗겨졌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식의 거짓말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근처 마트에서 야간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낮 동안 경로당에 나가 소일거리를 찾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 합쳐서 버는 돈과 남은 연금을 합치면 그래도 한 달에 190만 원 남짓은 됩니다. 이 돈으로 작은 복지 혜택을 찾아보고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군요. 비싼 가구도 화려한 명품 가방도 다 부질없었습니다. 그저 비 새지 않는 방 한 칸 있고 남편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하나 놓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딸애는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지방의 한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그냥 열심히 살아라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원망과 미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순이야, 우리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자.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장인 장모도 아닌 그저 늙은 부부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이 작은 정착지가 화려했던 대구 치과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걸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손에 남은 마지막 연금 한 푼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진짜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화려했던 꿈에서 깨어나 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비록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너무나 컸기에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작은 월세방 창가에 앉아 저 멀리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한때는 저곳에 불빛 하나가 제 긍지였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억짜리 집도 매달 나오던 300만 원의 연금도 자식이라는 이름의 파도 앞에선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더군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저 운 없는 한 여자의 신세 한탄으로 들리시나요? 에이, 내 자식은 안 그래. 우리 사위는 효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2년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은 캐나다까지 가서 공부한 수재고 내 사위는 사람 치아 고치는 의사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효심은 부모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만 유지되는 유통기한 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인생의 바닥에서 뼈저리게 느낀 3가지 진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체면을 위해 내 생존을 걸지 마십시오. 딸애가 엄마, 사위 기죽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게 제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8천만 원어치 혼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혼수와 명품 가방이 제 딸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위에게 이 장인 장모는 돈이 더 있구나 라는 탐욕의 신호를 준 꼴이 됐습니다. 부모가 무리해서 해주는 뒷바라지는 자식에게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통장은 죽을 때까지 내 몸과 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부부 합산 300만 원, 그 돈이면 창원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금방 갚을게 라는 말에 속아 그 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감을 넘겨준 순간 저는 제 목숨줄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자식이 지켜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은 나를 병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요양원으로 보낼 궁리부터 하게 됩니다. 내 노후의 품격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숫자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딸의 편을 들며 남편 정호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 딸 마음을 알아. 치과의사 사위 얻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남편을 몰아세웠죠. 결국 집이 날아가고 나니 제 곁에 남은 건 그 원망하던 남편뿐이었습니다. 자식은 자기 가정이 생기면 남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내 몸을 닦아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의 절반만이라도 배우자에게 쓰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금 자식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혹은 손주 학원비가 급하다며 눈물을 보이고 있나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다면 오늘 제 처참한 몰골을 떠올리십시오. 부모가 안 주면 자식이 죽는다는데 어떡해? 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안 주면 자식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다 죽고 나면 부모는 정말로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살해당하는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없으니 자식도 안 찾아옵니다. 명절에도 조용하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서운하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자식도 효도를 연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의사라서 딸이 똑똑해서 우리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식도 나를 존중해준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왜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다면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거나 집을 담보로 잡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반 자살입니다. 자식에게는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해서 돈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서운해하면 서운해하는 대로 두십시오. 잠시 서운한 게 평생 길바닥에서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저처럼 마산의 작은 월세방에서 남편의 흐릿해진 눈동자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이 30년, 40년 동안 사회에서 버텨온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마세요. 심지어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뼈아픈 고백이 누군가에겐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겐 멈춤 신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의 작은 월세방 창가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비록 6억 아파트는 잃었지만 제 남은 인생의 자존심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고 아프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니어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연금 3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식이라는 이름에 구멍이 생기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노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체면보다 나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사위가 의사라서 딸이 잘나서 기죽지 않게 해주려다 정작 부모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 자식들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아니요,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간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부모를 만만한 지갑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결혼식, 명품, 혼수,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집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효도의 길입니다. 두 번째, 내 노후의 진짜 효자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뿐입니다. 자식에게 현금을 주기보다 여러분의 몸을 지킬 보험 하나 더 챙기시고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미리 공부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투자나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파는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찾아오고 돈이 있어야 배우자에게도 대접받는 게 이 사회의 생리입니다. 세 번째,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찾아 떠나지만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은 30년 넘게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산 내 남편, 내 아내뿐입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와 다투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식을 도와주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파탄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시죠? 부탁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십시오. 혹시나 이미 실수로 돈을 빌려줬거나 상황이 어려워진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문을 잠그고 내 주머니의 열쇠를 다시 가져오십시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긴급 구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희망적이고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후 준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자식의 눈물이 아닌 평온한 웃음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진솔한 삶을 전해드린 작가 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